앞 시간 마지막에 우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봤었죠. 그럼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걸 제가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대손을 예상하는 이 금액을 딱 맞춰 둘 거예요. 그럼 이걸 맞춰 두는데 우리가 올해 첫 번째 해가 아닌 이상은 대손 충당금을 계속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다 써서 없을 수도 있지만 잔액이 남아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 잔액이 대손 예상액보다 작다면 보충을 할 거고, 많으면 이제 환입을 빼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보충을 할 때에 대손 상각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하면서 얘를 처리를 하죠. 그럼 이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은 성격이 제가 800번대인 판관비라고,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800번대라고 했죠. 그럼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얘는 성격이 900번대인 영업 외 수익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지금 이게, 자 같이 좀 보이게 이렇게 줄일게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환입이 발생을 해서 환입을 하게 되는데, 자 기타 채권 가지고 이번에 좀 먼저 볼게요. 기타 채권은 우리가 비용 처리할 때에, 영업 외 수익이라서 죄송해요. 영업 외 비용이죠. 자,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럼 얘가 돌아왔다면, 비용 처리한 게 돌아왔으면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우리가 비용 처리 나갈 때 비용 처리했는데 얘가 돌아오게 되면 수익 처리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손 충당금 환입은 900번대의 영업 외 수익의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영업 외 수익. 자, 그런데 문제는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인데 이 판관비는 영업 비용이에요. 그럼 영업 비용 처리한 게 돌아오게 되면 영업 수익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건데, 영업 수익은 매출을 영업 수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그럼 지금 대손 충당금 설정했던 게 돌아오는 걸 매출이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얘는 영업 수익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를 영업 외 수익 처리하는 건, 영업 비용이었는데 얘가 돌아왔는데 영업 외 수익 처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800번대의 판관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할 거예요. 비용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시면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하고 비용에서 빼버리는 거하고 이익은 똑같다라는 거 바로 인지할 수 있겠나요? 이익은 같다. 수익으로 처리하든 비용에서 빼든,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죠. 네.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0원이었고, 아이고, 비용이 500원이어서 이익이, 아이고, 왜 이러지? 이익이 500원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200원이 돌아왔다고 볼게요. 그럼 200원이 돌아왔을 때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건 여기에 1,200원으로 하고, 그럼 비용은 500원이니까 이익은 700원이 되겠죠. 700원. 수익으로 처리한다면 200원이 돌아왔을 때 수익 처리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비용에서 뺀다면 수익은 1,000원 그대로인데 비용을 300원으로 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익은 어차피 똑같이 700원이니까 얘 둘이는 똑같은 결론이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 기타 채권은 수익으로,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낸 거고,
근데 우리 매출 채권은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처리했던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해서 차감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 계정 과목 아래에 한글로 막 영업의 비용 뭐 이렇게 쓰는 건 이론 목적으로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 실기 목적으로는 그냥 800번, 900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800번, 900번.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컴퓨터 가지고 쓸 때 대변에 이거 얘는 800번밖에 안 넣어놨어. 죄송해요. 또 얘는 900번만 넣어놨어. 방금 봤던 거 800번, 900번만 있는데 800번, 900번 두 개가 다 있어요. 시험 때 보면. 얘네들이 편파적으로 서로 다르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뒀는데 자 그래서 우린 지금 실기할 때는 시험 볼 때는 얘 계정 과목이 같은 글자인데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두 개가 있을 건데 그럼 우린 실기에서는 매출 채권의 환입 회계 처리하는 거면 800번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기타 채권 가지고 하는 거면 900번대를 선택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론상으로 얘는 판관비의 차감 계정이라는 성격이 좀 특이한 성격이죠. 얘가 특이한 성격이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지문하는 게 이론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설정한 대손 충당금 가지고 사용하는 거 가지고 봤죠. 자, 근데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발생했던 대손 처리했던 그 돈을 회수하는 경우를 볼게요. 우리가 대손 처리했는데 못 받는다라고 대손 처리했는데 그 돈을 거꾸로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돌려받는 경우를 볼게요. 이번엔 대손금 회수를 하는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1년도에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대손 발생했을 때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원 이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만원만 있어서 우리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의 짝지로 해서 60만원 그럼 나머지는 뭐지라고 대손 충당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 비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분계를. 자,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을 때에 대손 충당금이 60만 원이 밖에 없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는데 자, 이걸 이제 X1년도에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자,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자, X1년도에 대손금 이걸 회수했다라는 건 이 이야기예요. 단기 대손 발생분을 회수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단기 대손 발생분 100만 원을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대손이 당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되면 자,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봤을 때 일단 지금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돈 받은 거예요. 그럼 돈 100만 원 받았다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
대손 발생했던 걸 지금 올해 기말되기 전에 돈을 받았어요. 그럼 대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알려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한 장부에는 써뒀지만 발생할 때 아직 재무제표 작성 안 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럼 얘 없었던 일로 그냥 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단기 대손 발생분 회수하게 되면 이때는 취소 처리할 거예요. 취소 처리라는 건 제거 기존에 처리했던 걸 그대로 취소할 거예요. 그럼 우리 반대로 써주면 취소가 되니까 이때 모습과 똑같이 대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취소 처리했다는 건 얘를 그냥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다면 대손 충당금으로만 썼을 거고, 대손 상각비로만 했으면 대손 상각비로만 처리했겠죠. 그래서 올해 발생한 걸 회수하게 되면 그냥 원상복구 시켜놓고 대손에 관련된 거는 대손 충당금 썼던 것도 다시 도로 돌려놓으면 60만 원 차익 남을 거잖아요. 그리고 비용 처리했던 것도 그냥 비용 취소하면 그냥 없었던 일로 돌아가게 될 거고, 그럼 내 장부에서 왔다 간 흔적은 당연히 장부에 있지만 잔액으로는 그냥 외상매출금 현금 받았다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올해 발생한 거 회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X2년도에 대손금을 회수한 거예요. 얘는 정기나 정기 이전 대손 발생분을 회수하는 경우예요. 자, 이제 용식 아래쪽으로 보니까 목이 아픈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지금 X1년도에 대손 발생한 거를 X2년도에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때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정기에 대손 발생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글자에서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가 뭘까요? 지금 제가 쓴 이 예문에서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현금으로 100만 원 받은 거예요. 항상 모든 거래에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돈이 나가거나 들어온 거잖아. 우리 회사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걸 써요. 그리고 대변에 써야 되는데 전기에 어떻게 처리했든 간에 전기든 전기 전에 전기에 이렇게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했으면 얘는 비용이고 손익계산서가 12월 31일 날 다 만들어졌겠죠.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로 가기 때문에. 그럼 전기 12월 31일 날 다 만들어 놓은 손익계산서를 올해 와서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하고 걔를 취소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보고 믿었던 사람들의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처리한 비용을 올해 단기에 취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비용 취소는 지금 그럼 취소 처리는 물 건너갔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나 전기 이전에 발생한 대손 발생분을 회수하면 그러면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처리를 할 거예요. 얘는 대손 충당금 처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해서 써줄 거예요. 대손 충당금. 근데 시험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외상매출금이라는 글자가 눈에 보이죠? 그럼 많은 사람이 이 외상매출금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 외상 매출금을 왜 알려주냐면 이 대손 충당금의 짝지로 회수했으면 일단 대손 충당금의 짝지로 이걸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 짝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얘를 알려줘요. 받을 어음이다,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잘 알려줘요. 그러면 그건 이걸 쓰는 건데 제가 방금 돈 받은 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전기에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처리한다는 기억을 잘해요. 신기하게 그 대손 충당금 써. 그런데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에서 개정 과목이 보이니까 얘를 쓰고 싶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사전에 맞기 위해서 일단 돈 받은 게 중요하니까 이부터 쓰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수업할 때에 분계 이제 먼저 해보라고 제가 이제 시험 다가오면 연습 서로 해야 되니까 뭐 하루 이렇게 가서 분계했는데 외상 매출금이라고 차변에 써두신 분한테 제가 옆에서 하는 말이 그럼 돈 받은 건 어디에 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에 외상 매출금 100 쓰면 돈 받는 거 쓸 데가 없잖아. 그죠? 근데 문제를 다시 보면 돈 받은 건 명확하게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 분계할 때 실수 안 하려고 돈 받은 걸 먼저 쓰고 그리고 그 다음 하는 게 언제 발생한 대손금을 회수하는 건지를 봐서 올해 발생한 거면 취소 처리할 거고 올해 이전이면 이것저것 별 것 없어요. 그냥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손 충당금은 자기 짝지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대면에 썼으니까 쌓이겠죠. 쌓여서 기말에 많으면 그때 환입을 하든 뭐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설정할 때 좀 부족하면 되니 부족한 부분이 이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지금 대손 가지고 세 가지를 봤는데 자, 우리 책 가지고 같이 또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교재 52페이지로 가서 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방법은 잔액 비례법이라는 거예요. 잔액 비례법이라는 게 제가 기말 채권 잔액의 몇 퍼센트 대손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1억에 제가 1% 그럼 전체를 가지고 말했잖아. 그게 잔액 비례법인 거고 그럼 아래에 있는 연령 분석법이라는 건 방금 제가 1억이라고 말했는데 그 1억이라는 이 외상 매출금이든 뭐든 채권이 최근에 생긴 것만 1억이 아니겠죠. 옛날 것도 있고 요즘 것도 있을 거잖아. 그럼 최근에 발생한 채권은 대손이 당할 확률이 좀 작지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못 받은 외상 매출금이면 얘 못 받을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러면 그 채권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서 대손율을 달리 잡고 하겠다는 게 연령 분석법인 거예요. 우리 대손 발생한 기간에 따라서 그 1억 중에 예를 들어 5천만 원은 1개월 거다. 그럼 대손 거의 발생 안 하겠네. 뭐 0.5%. 근데 또 발생한 지 6개월이 되었다. 6개월 됐으면 거의 못 받는 거예요. 대손율 뭐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채권들을 기간에 따라서 이제 계산해서 대손 예상액을 내는 거예요. 목표액을. 그게 우리 연령 분석법이라는 거예요. 이 연령 분석법은 나중에 우리 책 바꾸고 나서 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 잔액 비례법이 컴퓨터로도 어떻게 하는지 못 봐서 잔액 비례법이 어렵게 보이는데 나중 되면 얘가 엄청 쉽구나 라고 바뀌었을 때 얘를 보고 나면 얘도 쉬운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그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기말 적혀 있는 곳에 보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건 다 기말에 하는 거예요. 올해 발생한 것 가지고 올해 발생한 채권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책은 매출 채권만 하니까 그냥 대손 예상액을 대손 상각비하고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충당금 설정법을 쓴다라고 적혀 있죠. 이게 우리 대손 충당금 제도를 쓰는 건데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 제가 보충액이라고 한 건 대손 예상액의 기설정 대손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 잔액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여기 추가 설정액이 제가 보충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보충액 하는데 대손 예상액이 더 크다라고 적혀 있는 게 제가 플러스가 난 경우라고 표현한 거. 동그라미 1번에 대손 예상액이 더 크다는 게
플러스가 나온 경우고 대손 예상액이 더 작은 게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겠죠. 그죠? 그럼 플러스가 난 경우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럼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차변의 대손 충당금 써서 환입액이 나와서 줄일 거고 대손 충당금 환입인데 여기 주의 제가 참고라 그랬죠. 자, 얘는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항목이다. 제가 얘는 비용을 줄여주는 항목이다라고 적어둔 거예요. 그럼 기타 채권은 대손 충당금 환입은 영업 외 수익이다. 기타 채권의 경우에는 매출 채권만 이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대손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잔액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 처리한다. 이게 우리 대손 발생하면 이것 때문에 제가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끌어쓰고 그리고 나서 그 잔액이 부족해도 일단 있는 거 끌어쓰고 아예 없는 경우만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수한다고 적혀 있는데 자, 얘 대손 채권 회수하게 됐을 때 차변에 돈 받죠. 얘는 성의 없이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고만 적어뒀죠. 이거는 전기나 전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하는 거고 단기에 발생하면 대손 상각비라 처리했다면 대손 상각비라고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난 이 책 저자가 왜 이렇게 썼는지 마음은 알아요. 이 책이 FAT 1급이죠. FAT 1급하고 전산회계 1급 같은 레벨인데 이 두 시험은 무조건 지금까지 100% 전기에 발생한 대손금을 회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데 TAT 2급에 바로 변신해요. 바로 윗 등급 가면 근데 전산 세무회계 시험이 TAT 2급보다 조금 더 쉽다고 말하는 이유가 지금 이 회수하는 이 분계 있죠. 전산 세무 2급이라는 시험은 이 분계를 알려줘요. 문제에서. 그런데 TAT 2급은 실무 형태라 그랬죠. 대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본인이 보러 가게 만들어요. 본인이 가서 확인하고 취소를 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걸 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대손 충당금이라고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전산세무 2급은 얘를 알려주니까 오히려 그런 거 봤을 때 세무 2급이라는 시험이 좀 더 쉽겠죠. 날짜만 알려줘요. 언제 대손 처리했던. 그럼 그 날짜 가서 봐야 되는데 안 보면 TAT 2급은 틀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지금 이거였어요. 자, 이제 또 이 당좌자산 계정 과목들 중에 당좌자산 계정 과목 중에 이제 어려운 것들은 끝났어요. 이제 쉬운 것들만 있으니까 이제 저와 같이 이제 편안한 계정 과목들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기 대여금이 있네요.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제가 정식으로 알려드린 적은 없지만 얘가 뭔지는 느낌이 있으시죠? 대여는 빌려준 거고 차입은 빌려온 거라 그랬어요. 대여금은 빌려준 돈, 차입금은 빌려온 돈. 어제 제가 그렇게 단기 차입금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죠. 그럼 단기자 붙은 건 얘가 회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저는 보고기간 종료일이라 말하는데 내년에 만기로 돈 빌려주면 얘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처음 유동 비동 할 때. 자, 올해 3월 1일 날 1년 6개월 우리가 100만 원을 대여하다. 그럼 1년이 넘었지만 얘 만기를 생각해 보면 얘 만기가 내년 2021년 8월 순간 날짜가 생각이 안 났어요. 31일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돈 빌려줬으니까 돈 줘야 빌려주는 거잖아. 그럼 대변에 돈 빌려줬다라고 쓰고 얘는 만기가 내년이니까 1년 6개월이라더라도 단기 대여금 A라는 거래처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2020년 12월 31일부터 만기까지가 1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12월 31일을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썼다, 결산일이라고 썼다, 그리고 기말이라고 썼다, 재무상태표일이라고 썼다, 자기 마음대로 막 써요. 얘도 지금 우리 유동 비유동할 때는 보고기간 종료일 이야기하고 있다가 또 얘는 또 결산일이라 그러죠. 자, 다음 우리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우리 회계상의 표현 중에서 우리 기업의 구성원의 명칭은 세 가지예요. 주주, 임원, 종업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우리 종업원이란 표현은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임원을 제외하면 전부 다 종업원이라고 그래요. 회계에서는. 옆에 상무 지나가잖아. 그럼 쟤도 종업원이야 그래도 돼요. 회계에서는 종업원이니까. 이사급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임원이다라고 이제 회계상에서는 봐요. 근데 임원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상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세법에 가면 임원에 들어가게 되면 상여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한도가 있고 가져가면 돈 빌려간 걸로 다 써야 되는데, 내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의 입장이 되면 한도 없이 내가 가져가도 나한테 내놔라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 안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일부러 그것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를 상무로 앉히고 그 사람이 가져간 걸로 처리하는 그런 편법을 쓰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임원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방금 이 계정 과목 있죠? 이 계정 과목이 얘네들의 앞글자예요. 주임종. 이 사람들이 단기 채권, 이 사람들한테 단기 채권이 발생했다라는 건 얘는 가불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불금. 그래서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가불금이에요. 가불금. 그럼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도 쓰고, 같은 계정 과목이 뭐냐면 우리 세법에서는 이걸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주임종 단기 채권하고 임직원 등 단기 채권하고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 회계 처리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우리 직원의 월급이 예를 들어 200이라고 볼게요. 근데 이 직원이 지금 5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가불을 좀 해달래요. A라는 직원이. 그러면 먼저 가불금 지급할 때에 우리는 50만 원을 지금 당장 필요해서 50만 원을 주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회사 장부 쓰는 거예요. 법인의 가계부를. 그죠? 법인 지방 가계부죠.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돈이 나가는 거니까 5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차변에 이걸 우리 주임종 단기 채권이다. 그리고 여기에 어느 직원이 가져갔는지를 꼭 써야 되겠죠. 우리 회사의 직원이 제 한 명 아닐 거잖아. 그래서 어느 직원한테 가불 해줬다고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급여 지급을 해요. 자, 그럼 이제 계정 과목을 또 하나 알려드리면, 사무직, 우리 영업직 등 급여 제도를 하는 사람들의 월급여는 계정 과목을 급여라는 걸 쓸 거고, 생산직, 임금 제도를 받는 사람들의 월급은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이거 일용직 직원들의 월급은 작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대괄호 쓰는 건 계정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정말 신기하게 급여 제도와 임금 제도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나라예요. 유럽은 급여 제도가 잘 발달 못하고 임금 제도를 거의 다 써요. 그 이유가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은 노동당이 장기 집권했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제도가 정착이 돼서 사회 발전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임금 제도를 써요. 근데 임금 제도하고 급여 제도 차이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 정규 근로 시간이 휴게 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죠. 그러면 그 8시간을 초과하면 정규 근로 시간의 시급의 1.5배를 줘야 돼요. 근데 4시간까지. 근데 4시간이 넘어갔죠? 그럼 넘어간 2시간은 2배를 줘야 돼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9시부터 6시까지가 정규 근로시간이면 6시부터 10시까지는 1.5배, 10시부터 12시까지는 2배를 줘야 되는 법의 기준이 있어요. 노동법에. 그리고 임금제 근로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그 시급하고 월급만 되지 연봉제가 없어요. 법이 인정을 안 해줘요. 노동법은. 그런데 우리 사무직이나 영업직 같은 급여제도는 시급이라는 게 없어요. 월급하고 월급여하고 연봉제를 써요. 근데 이분들은 연봉제는 시간의 수당까지 포함된 걸로 다 급여 규정에 다 들어가요. 싸워도 못 이겨요. 그리고 우리 급여자도 다음 그 월급 다음에 내가 초과 근무를 하고 있죠. 그 이상 보상 못 받아요. 일 못한 사람이에요. 그때 하는 거는. 그래도 할 말이 없다는 거 법적으로. 그냥 시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집에 가면 돼요. 일 안 돼 있으면 이게 필요 없는 구성원이죠. 그죠? 그 사례들이 있어요. 직원을 잘랐는데 직원이 일을 못해서 잘랐는데 직원은 부당한 처우다라고 해가지고 막 싸웠는데 그 사람의 근무 실적하고 이걸 가지고 노동 그 부에 가면 있는 우리 사법 경찰 안에 노동부 직원인데 이제 사법 경찰에 주는데 그 사람은 노동자의 말만 듣고 같이 소송 걸어줬다가 그 사람이 한 근무 실적을 보고 완전 난리가 났던 너무 심했다. 그런데 그 사례가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뒤로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 일하는 근로자한테도 업무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 역할인지 물어보고 잘못했다가 그쪽 편만 들었다가 노동부 고소당했어요 뒤에. 그래가지고 그때 8억 얼마가 물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딴 말로 샜는데 지금 자 급여 임금 작금 알바는 우리 회계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용어는 잡자라는 말을 써요. 잡자라는 표현은. 자 그럼 이제 월급 줄 때 이것만 하고 싶시다.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 월급 줘야 되겠죠. 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가요. 보통 예금에서. 그럼 돈이 나가면 나가는 이유를 반대쪽에 써줘야 되겠죠. 나가는 이유가 월급 준 거예요. 그러면 급여를 줬다라고 쓰는 거예요. 분계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금액을 보면 이 사람의 월급은 제가 200만 원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월급 얼마 줘야 되죠? 150만 원만 주면 되죠. 50만 원 가불해 갔잖아. 그러니까 50만 원만 주면 되죠. 150만 원만 주면 되죠. 그럼 이제 차이가 나네. 차이 나는 이 50만 원을 우리 회계에서는 이제 얘 가불금 갚았다라고 해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우리 주임종 단기 채권 여기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기 채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 회계상에서는 가불해 갔대 돈 빌려준 걸로 했다가 나중에 월급 줄 때 빼고 주면 그때 돈 갚은 걸로 지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주임종 단기 채권 혹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 이해가시죠? 돈 빌려준 걸로 했다가 월급 줄 때 갚은 걸로 이 빼고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다음 또 계정 과목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